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리즈와의 리그 33라운드 매치 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프리뷰에서 양팀이 치고받는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이 무사하게도 경기는 상당히 싱겁게 펼쳐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기대했던 수준의 치열한 전술 공방도 다득점의 골 퍼레이드도 없는 심심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그렇다면 예측과 다르게 경기가 펼쳐졌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두 감독의 전술 승부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에 대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전술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광인 비엘사와 라인을 올리는 상대에 대응해 카운터를 치는데 특화된 감독 소샤르가 만났으니 서로 뒤가 없는 수싸움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막상 패를 까보니 전술에 대해서 타협이 없다는 비엘사가 정작 자신의 관기를 제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가 다소 소극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서 비엘사 전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다양한 요소들은 분명 가미가 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요소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경기를 지배하고자 하느냐, 여기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였죠. 경기 세부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그래서 경기를 지배한 쪽은 유나이티드였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6대4까지 점유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점유 성향의 유나이티드보다도 오히려 강한 리즈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는데요. 당연히 수비 스탯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에서 유나이티드가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에서 목표한 것을 이뤄간 쪽은 어쨌든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겨간 리즈였고 비엘사였죠. 승점 3점을 목표로 하여 시티를 추격하고 챔스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다소 김이 빠지는 결과였습니다. 리즈의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기 전에 사전 예상했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현 시점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되는데요. 유나이티드가 4-2-3-1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포메이션 구성 역시 그와 정확히 대칭되는 포메이션인 4-1-4-1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예상했던 라인업과 거의 동일하였지만 공격진에서 다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우드를 최전방에 포진시키고 레시포드와 제임스를 좌우 윙포드로 기용하는 4-2-3-1이었는데요. 마샬과 데이아가 각각 그린우드와 핸더슨으로 구성되었을 뿐 전반기 맞대결과 거의 차이가 없는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듯 소샤르 감독이 이번 경기 전술적 의도는 지난 1차전 맞대결과 같았습니다. 측면에 대하여 기동성이 팀 내에서 가장 우수한 레시포드와 제임스를 포진시킨 것에서 확인 가능하듯 측면을 넓게 펼쳐서 리즈의 대인 수비를 끌어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공간으로 맥토미니와 프레드를 투입시켜 상대 골문을 타격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전략은 분명 1차전에서 성공적으로 먹혀들었고 그로 인해 맥토미니가 이른 시간에 선제 득점을 뽑아내면서 유나이티드는 그 경기를 손쉽게 6대2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우측 상단 영상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적으로 비엘사의 고집과 강단을 믿은 선택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버리지 않기로 유명한 비엘사라는 감독의 예고가 한두 차례 꺾인다고 타협할 리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죠. 그런데 가짜 광기 비엘사는 달랐습니다. 전반기 6대2의 대패에서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에게 공간을 내주고 그로 인해 수비진이 붕괴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목격했었기에 비엘사는 이번 경기에서 놀랍게도 전술적인 타협을 하고 나왔죠. 평소에 리즈가 대인 압박에 기초한 전방에 대한 강한 압박과 높은 라인 유지로 상대를 후방에서부터 괴롭히고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었다면 이번 경기 리즈는 압박의 라인을 타협하고 전후방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그 대신에 유지하면서 역습에 대비하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선택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압박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고 특히 유나이티드의 최후방에 대하여 압박을 거는 빈도가 줄어든 만큼 그 앞라인인 쇼, 프레드, 맥토미니, 완비사카로 이어지는 3선 라인 각각에 대하여 모두 선수를 적극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여기서부터 기초적인 전개를 방해하고자 시도했죠. 브루노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려와봤자 칼빈 필립스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따라붙었기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나이티드는 전진의 대부분을 초방의 린델레프나 핸더슨 혹은 맥과이어가 전방 선수들을 직접 바라보는 다이렉트 전개로 시도하게 되었죠. 전방의 발빠른 공격진은 이것을 붙잡고 어찌저찌 마무리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연계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된 탓에 중원의 지원 없이 이것을 자신들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리즈 수비의 조직력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소샤르 감독의 선발 전술은 비엘사의 대응에 막혀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전술적인 실패를 마주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나이티드가 찾은 해법은 측면이었습니다. 중원에 대해 상대가 1대1로 철저한 마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선
대형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상대의 구조를 부수는 것이 필요했고, 그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사이드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법이 되어준 것이 쇼와 완비사카였습니다. 쇼는 레시포드와 완비사카는 제임스, 그리고 브루노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오버랩을 통해 순간적인 좁은 단위 숫자 9위를 만들었고, 거기서 전진에 성공하였죠. 다만 아쉽게도 전반전의 이 패턴을 통해서 득점까지 기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측면을 빠르게 파고 들어가도 횡천한 단계에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측면 공격수들에게 부족했던 탓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측면 공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비엘사 감독의 전술 변화가 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죠. 비엘사 감독은 전반전 중원을 틀어막는 데 성공했지만 측면에 대해선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그로 인해 실점이 나오지 않겠지만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집중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비엘사 감독은 좌우 윙포드인 잭 해리슨과 엘데르 코스타를 조합하여 유나이티드의 측면 전진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이드백 소화가 가능한 댈러스를 좌측면으로 빼내면서 4-4-2에 가까운 구성을 만들어내었죠. 이러한 전술 변화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이야기했듯 측면을 보강하여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둘째는 좌우 윙포드인 해리슨과 코스타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전술적 역할을 부여하고 전술적 분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전 해리슨과 코스타의 터치맵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듯 유나이티드의 측면 공격은 두 선수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형태였습니다. 우측에 위치한 코스타는 대인 돌파 능력이 뛰어난 쇼의 전진을 제어하다 보니 그만큼 후방 이동이 잦아졌고, 해리슨은 해리슨 나름대로 유나이티드의 우측 유닛인 브루노, 제임스, 완비사카의 전진을 막아야만 했죠. 결과적으로 양 측면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리즈는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막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자신들의 공격 시작을 위해서 측면을 전진시키는 것에는 실패하면서 위협적인 공격 구조를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리슨과 코스타의 위치를 바꾸고 코스타의 후방에 댈러스를 덧대는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자 두 측면 자원의 역할에서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측의 해리슨은 4-4-2 윙어처럼 낮은 위치에 기본적으로 포진하면서 위협적인 쇼의 전진을 막아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반면에 코스타는 전방에 포진하면서 유나이티드의 뒷공간을 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해리슨의 경우 돌파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배급 능력이 그나마 좋은 자원이기에 낮은 위치에 배치해 유나이티드의 좌측면을 제어하면서도 공격 상황에서 휘두르는 패스로 공격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전진성이 좋은 코스타는 그나마 부담이 덜한 완비사카를 맡아서 수비 부담을 덜고 그 대신 공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가 생겼죠. 다만 여기에 있어서도 키워드가 되었던 것은 타협이었습니다. 비엘사의 이런 선택은 측면을 덧대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 중원 자원 하나를 측면으로 빼낸다는 점에서 중원의 주도권을 다소 잃어버리는 보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준 대신 댈러스가 유나이티드의 공격 시에 완비사카를 제어해야 했고, 그로 인해 댈러스가 기존에 막하던 중원 자원 하나가 비게 된 것이니까요. 결국 이러한 리즈 전술 변화의 반사 이익으로 유나이티드는 중원 자원들의 성공적인 전방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엘사의 이런 선택은 결코 틀렸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비진을 다소 내려놓는 전술적인 선택을 가져가고, 동시에 상대 3선을 강하게 압박하는 시도를 계속 가져간 만큼 유나이티드의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범위는 그대로 리즈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리즈 중원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리를 커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로 인해 체력적으로 소진될 여지가 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비엘사는 중원 주도권을 후반전에 내어주는 대신 측면 전진을 조금 더 제어한다는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타일을 버리는 대신 카운터로 유나이티드의 뒷공간을 먹일 한방을 기약하면서 말이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유나이티드가 후반전 중원의 전진으로 주도권을 쥔 가운데 유나이티드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의 골이었습니다. 측면을 넓게 펼치고 중원을 전진시켜 타격한다는 경기 전의 고안이 마침내 달성되었으니 그걸로 골을 만들어내야 했죠. 그렇지만 유나이티드는 그에 실패했습니다. 리즈가 중원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물러서기 시작하자 밀집한 리즈의 구조를 깨는데 실패한 것이었죠. 측면의 영향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중원에서 뭔가 창조적인 변수를 만들어내야 했지만 프레드와 맥터미니의 기여도는 분명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변수를 만들기 위해선 카바니와 포그바의 이른 투입이 필요했죠. 그러면서 중원을 강화해서 뒷공간을 타격한다는 사전 플랜을 버리고 플랜 B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샤르 감독은
여기서 자신의 플랜 A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교체 타이밍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전술 변화를 가져갔죠. 그렇게 버린 시간만큼 유나이티드의 승리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져만 갔습니다.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상대 변화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소샤르 감독은 최근 교체 타이밍이 많이 개선되었다거나 후반전 맞춤 대응 전술에서 일치월장했다는 일련의 평가들이 무색하게 또 자신의 선발 스쿼드를 경기 전 사전 플랜을 버리는 것에 극도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실로 진짜 광기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소샤르 감독은 인터뷰에서 경기를 지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대로 경기는 유나이티드가 지배했고 분명 더 나은 스쿼드를 지닌 소샤르가 비엘사에 비해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쪽은 승점 1점을 챙겨가고도 만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비엘사였습니다. 광인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술을 버리는 과감함을 보여준 가짜 광기 비엘사가 자신의 전술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고집을 놓지 못하다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만 진짜 광기 소샤르에게 명백히 이긴 경기였죠. 소샤르는 경기가 끝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커의 웃음처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